예, 계속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한번 쫙 저번 주에 배운 것들을 1시간에 걸쳐서 짧게 핵심을 저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약 정리를 한번 쫙 하고 나면 전체 그 줄거리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의 폭이 깊어져요. 놓고 나서 보면 아, 저런 거였구나라고 해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복습이 중요합니다. 처음 개별 용어를 막 알으려고 생각하고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체 윤곽을 놓고 나서 다시 그 용어를 보면 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여기 학습 이론은 뭐냐면 이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입장에서 학생들의 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있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누구가 성과를 내야 됩니까? 학생들이 성과를 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 성격 이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있는 학생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떠한 학습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공통의 요소죠. 선생님이 학습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얘는 다른 학습 원리, 얘는 다른 학습 원리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학습 원리를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거나 아니면 결합해서 공통 적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두 번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기 유발입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자, 그 중에서 지금 학습 이론은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 적용 대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 인지주의 관점, 인본주의 관점을 다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들어가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가실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느 관점하에 선생님들은 가르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되게 초임교사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당연히 학생들을 개개인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대화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라고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가서 한 달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동주의로 옮겨가세요. 아, 애들이 말이야 말도 안 듣고 애들은 참 옛날 같으면 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돼요.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는 바로 심리학의 발전 단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에서 핵심만 추려보면 행동주의 관점에서 학생을 뭐라고 보냐면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반면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든 비고치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 됐든 학생들 뭘로 봅니까? 능동적인 존재로 보죠. 왜? 피아제나 비고치키나 바로 인지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은 뭐냐?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동물이 학습할 수 있는 거나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우리가 서커스에서 호랑이를 교육시킨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나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행동주의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상벌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벌이라고 했는데 점차 행동주의가 발달하면서 벌을 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죠.
동물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인간에게는 효과가 낮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화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과 칭찬을 하는 거. 벌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애가 결국 공부해서 학습하는 거는 뇌 속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교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바로 부호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바람직한 전략인데, 이 부호화의 방법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백날 가르치는 거는 상찬이 있을 때만 작동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상찬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삶의 의미를 일깨우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면 스스로가 한다 이거예요. 바로 인본주의 관점은 그래서 실존주의 교육 철학하고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왜? 80년대예요. 너 왜 사니? 너는 어떤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될까라고 선생님은 물어보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선생님이 볼 때는 네가 이런 적성이 있거든? 이라는 관점화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선생님이고 바로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가. 파블로프가 그래서 맨 처음, 이 사람도 러시아 쪽 사람이죠. 뭐를 했냐면 개를 놓고 개를 봤더니 야가 고기 덩어리를 딱 보자마자 입맛을 막 혀를 다시면서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거죠. 그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물의 서커스에서 동물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의 원리를 탐구를 해봤더니 개를 고기 덩어리를 줄 때 종소리를 같이 땡땡땡하고 같이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차례 반복을 했더니 어느 순간 고기를 안 주고 종소리만 쳤는데 개가 침을 흘리더라라는 거죠. 고기에 침 흘리는 거는 당연한 본능인데 전혀 관계없는 종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리는구나? 전혀 관계없는 중성자극인데 그 중성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학습이 되다 보니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수동적인 반응을 바라보는 수동적 조건 형성 이론을 봤던 거죠. 학습이 인 거와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 먹이를 놓고 침 흘리는 거는 그냥 학습된 게든 안 된 게든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이건 학습이 아니죠. 그런데 종을 쳤어요. 학습 안 된 개한테 종을 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학습이 된 개한테 종을 치면 침을 흘려요. 바로 중성자극을 조건화. 이 조건화가 바로 학습이구나. 이 조건화를 바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극인 고기 말고 중성 자극인 종소리에도 반응을 하게 돼서 학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파블로프가 동물 이렇게 학습시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한 논리가 더 들어갔죠. 사람들이 볼 때 인간도 동물이야. 그러면 동물이 중성 자극을 조건화해서 학습이 되니 인간도 중성 자극을 통해서 조건화를 시키면 학습이 되겠네 라고 된 거죠. 이게 바로 파블로프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의미를 뽑아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수록 학습이 더 잘 돼라는 원리를 파악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자극이 점차 동일한 자극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강할수록 점차 강해질수록 학습이 더 잘 되더라.
고기 줄 때 항상 같이 줘야 되지, 고기 준 다음에 한참 있다 종소리 울리고 줬더니 전혀 반응이 안 되더라. 동시에, 즉시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줘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돼서 일관되게 줘줘야지 되더라.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지 되더라 라는 게 학습의 원리이죠. 자, 이러한 원리는 좀 여기서 많은 것 중에서 왜 이걸 뽑았냐? 조건 형성 원리를 뽑았냐? 이러한 원리가 행동주의 학습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을 줄 때, 그래 잘했어 한마디 하는 거, 정말 잘했구나 라고 강도를 좀 더 올리는 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했을 때보다는 할 때마다, 지각할 때마다 벌을 줘갖고 바꾸면 그게 학습이 제대로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 파블로프의 수동적 조건 형성 원리는 우리가 이런 학습을 적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조건 형성의 원리는 행동주의 학습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로 가서도 적용되는 거라고요. 본질은 이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의 경우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런 받아들이는 거에 관련돼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긴장을 했을 때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체계적 등반법이라는 것들을 낸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근본 원리는 인간은 웃으면서 슬퍼할 수 없어요. 울면서 기뻐하기, 울면서 화를 낼 수 없다고요. 그런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표출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험 내지는 긴장하는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등반법 하면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긴장했을 때 하는 일상적인 행위 있지 않습니까? 심호흡하고, 호흡 한번 하고, 어깨 풀고, 이런 거 항상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완기술 훈련 한다는 게 뭐냐? 어깨 풀고, 심호흡하고,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하면 긴장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효과적인 게 있으면 그거를 위계표를, 순서표를 만드는 거예요. 위계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순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내가 긴장했다 싶으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깨를 풀고 그다음에 책에다가 좀 집중을 한번 해서 한번 내 손가락을 놓고 집중을 한번 해서 생각해 보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게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지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의미가 있고 이 조건 형성의 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거는 이후에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 의미예요. 자, 파블로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손다이크가 뭐를 했냐면 동물 실험을 계속 한 거예요. 1920년대 이런 동물 실험이 발달하면서부터 인간을 실험할 수 없으니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간으로 일반화 시킨 거죠. 손다이크가 뭘 했냐면 고양이를 놔두고 이 막대기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는 그 장치를 해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장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몰라.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막대를 밟았더니 먹이가 나와요. 먹이가 나온 데서 먹었어요.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막대를 밟았더니 먹이가 나왔어요. 여기 막대를 밟으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배고프면 먹이를 발로 눌러서 막대를 발로 눌러서 배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이를 먼저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거는 행동의 결과에서 칭찬으로서 먹이가 주어진 거잖아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 앞에 파블로프의 경우는 먹이하고 종소리를 같이 줬는데 이거는 반응하기 이전에 준 거고 선자극이고 이거는 후자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로도 학습이 다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손다이크가 밝혀냈죠. 이거를 스키너가 완전히 체계화를 다 잡아서 완전히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옛날 사진을 보면
연구실 사진이 나와요. 교수 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둘기장이 잔뜩 있고 비둘기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강화, 벌, 정적 자극, 부적 자극, 수요성, 박탈설, 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이거를 뭐를 했냐면 다 비둘기를 가지고 했어요. 비둘기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인간도 똑같다라고 일반화를 한 개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행동에 따른 결과가 바로 행동에 따라서 강화를 하거나 행동에 따라서 벌을 주면 강화를 하면 행동들이 자꾸 증가하고 벌을 주면 그 행동들이 자꾸 없어지더라 라는 것들을 밝혀낸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강화 안에는 어떤 강화가 있냐면 바로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정적이라는 건 플러스, 부적은 마이너스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플러스 자극, 마이너스 자극이에요. 정적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학교에서 써먹는 거. 칭찬.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정적 강화. 플러스 강화. 마이너스 강화는 그런 걸 하다니 너 오늘은 저기 집에 일찍 가. 청소 면제해 줄게. 이런 것들은 내가 했더니 칭찬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내가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를 받았네? 이런 것들은 그래? 내일도 청소 면제 받으려면 좋은 행동 해야지 라고 바뀌더라라는 거죠. 이게 강화예요. 우리가 상벌할 때 찬에 해당하는 거죠. 칭찬과 상을 주는 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강화입니다. 반면 벌이라는 것들은 벌을 주는 형태가 있고 특권을 뺏는 형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벌이다 그러면 수요성 벌만을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박탈성 벌입니다. 수요성 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래? 너 지각했으니 화장실 청소하고 가 라는 게 수요성 벌이에요. 박탈성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행동 그렇게 했으니 모범생 추천 대상에서 뺄게, 배제한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박탈하는 게 뭘 벌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수요성 벌 10번 받는 게 낫지 모범생에서 추천 대상에 빠지는 게 훨씬 안 좋죠. 모범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박탈성 벌도 있는데 의외로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드러나진 않죠. 얼마나 애가 디프레스가 되겠어요. 모범생 대상이었는데 너는 추천 대상 뺀다. 그러니 훨씬 자극이 강하다고요. 자, 이러한 강화와 벌이라는 것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직접 적용하는 거는 너무 심플하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다 뻔한 얘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해서 칭찬, 청소면제, 청소부가 휴식 단축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다 학교에서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휴식 단축은 바로 점심시간 단축시키는 거죠. 점심시간 30분을 단축한다. 운동장에 30분까지 모여. 이런 거 하잖아요. 당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게 바로 박탈성 벌이라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강화된 전략 형태로 일상화된 패턴 형태로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이죠. 과거에 객관식이었을 때는 계속적, 간헐적, 고정적, 변동간격, 고정, 변동비율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요했어요. 계속한다는 거는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거고 가끔 칭찬을 주는 게 간헐적이에요. 한 번 건너 한 번씩 칭찬을 한다 그러면 고정된 거고 변동관계라는 거는 한 번 했다가 3번 지난 다음에 칭찬했다가 7번 지나서 칭찬했다가 다시 한 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바꾸는 거 이게 변동관계이고 비율이라는 거는 10번 하면 한 번씩으로 고정된 비율로 매번 하는 거
변동비라는 거는 어느 때는 10번 하면 한 번씩, 어느 때는 10번 하면 3번씩. 이거 바꾸는 건데 이런 것들은 논술에서 물어보기는 너무 자실그레한 내용이고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강화와 벌을 일회성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학습 효과를 늘어나기 위해서 전략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바로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이 행동 수정이라는 거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는 늘리는 거,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거는 행동 증강 기법, 문제 행동을 줄이는 거는 문제 행동 감소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할 때는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바로 얘가 매번 늦네, 얘가 매번 지각을 하네, 이 행동을 바로잡아 줘야겠다라는 목표를 결정을 했어요. 얘가 몇 번을 하면 얘가 지금 늦는다라고 봐야 되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지각을 하면 그건 좀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봐야 돼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기초선 측정이에요. 자, 늦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킬까? 아니면 화를 낼까?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내가 어느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라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화 처벌을 선택을 해요. 화장실 청소가 좋겠다. 한 번 늦을 때마다 하루씩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걸로 하자라고 강화 처벌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집행을 했더니 애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얘가 한 번 늦었었는데 다음 주는 지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뀌었구나. 근데 그 다음 주는 지각을 또 했어요. 안 바뀌었네. 그러면 매번 지각할 때마다 이제 화장실 청소 시킬 수는 없고 몇 번 지난 다음에 너 요 근래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계속 지각하더라. 안 되겠어. 청소 일주일간 해 하면서 간헐적 강화를 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매번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면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나요? 애가 한 명이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선생님 반 아이들이 30명이라니까요. 30명을 이렇게 매번 하면서 하면 선생님은 다른 일을 제끼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해서 시차를 두고 하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요. 원칙은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거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야 될 기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잘 보시면 다 경험해 보신 기법들이에요. 행동 증강 기법.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기법이라는 의미죠. 프리메의 원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들이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죠. 숙제 다 끝나고 나서 게임해. 무슨 얘기냐? 좋아하는 행동인 게임하고 싫어하는 행동인 숙제하기를 엮는 거죠. 게임하고 싶으면 숙제 먼저 해.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프리메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에서 쓰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쓰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죠. 잘한 행동을 한 아이에게는 잘했어요. 선생님이 스티커 하나 줄게요 하고 줘요. 대신 뭘 하게 되냐면 칭찬 스티커 10장 모으면 연필하고 교환할 수 있어요. 20장 모으면 노트하고 교환할 수 있어요. 30장 모으면 청소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와 같은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스티커로 나눴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강화와 벌은 파블로프에 의하면 즉시 줘야 되잖아요. 강화와 벌은 즉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필을 즉시 매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나눠 있는 칭찬 스티커를 가지고 10번 하면, 그래서 스티커를 직접 줌으로써 즉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스티커 받았어. 와 같은 즉시 강화를 시키면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연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으로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칭찬 스티커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죠. 두 번째는 용암법인데 매번 동일한 도움을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서 점차 그 자극을 줄여나간다고요.
바로 맨 처음에는 매번 강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간헐적 강화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매번 한 사람한테만 신경을 쓸 수 없으니 다양한 사람한테 쓰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줄이는 거. 이게 바로 용환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세 번째는 자극 촉진의 단서를 제공하는 건데요. 되게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 순시 훈화를 하시고 그다음 공이 학생부 선생님이 올라오시죠.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올라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선생님이 벌점표 나눠줬지? 자, 봐봐.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 학교 지각 벌점 마이너스, 벌점 1점, 벌점 몇 점, 아이들과 싸웠다 벌점 10점 하고 점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벌점 30점 넘으면 정학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눠줍니다, 애들한테. 점검표에 자극촉진 단서 제공을 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벌점표에 있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학교에서 정말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행동계약도 쓰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금연사약서. 그렇죠? 특히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금연사약서 대부분 입학하자마자 씁니다. 저는 금연을 하겠으며 금연서약을 하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학칙에 금연사약서 그러니까 흡연을 한 게 그 학칙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금연사약서를 썼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목표행동과 결과보상을 계약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금연서약을 하고 나면 졸업할 시점까지 그 금연서약을 지킨 애들에 있어서는 USB 같은 선물을 주죠. 그냥 말로만 끝나고 증서 제공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거기에 따라서 금연에 따라서 USB 같은 선물을, 간단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늘려나가는 기법이죠. 바람직한 행동을 늘려나가는 기법이에요. 금연이라는 행동, 안 떠드는 행동, 그 다음에 숙제 열심히 해오도록 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강화하는 기법이라고 본다면 이거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방법은 바로 문제행동 감소 기법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떠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좁혀놔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때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냐? 내지는 벌 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반행동 강화인데 이 방법을 잘 안 쓰세요. 생각보다 말이 잘 됩니다. 애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럼 그 떠드는 애들을 벌을 줄 게 아니라 가장 조용히 있었던 애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행동 떠들면 핀잔을 듣는데 저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상반행동 강화를 통해서 벌을 안 주고도 상당 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내용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타임아웃인데요. 타임아웃이 별거 아닙니다. 자꾸 떠드는 애 있으면 너 교실 저 뒷자리로 나가서 서서 수업 들어 라고 해서 격리를 시키죠. 선생님이 때렸냐? 안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욕했냐? 욕 안 했어요. 단지 시킨 거는 너 저기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 들어. 수업 못 듣겠냐? 아니에요. 수업 듣게 했어요. 단지 격리를 시킴으로 인해서 문제행동이 없어진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 얼마나 유용하냐면 5살짜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어떻게만 하면 행동들이 많이 좋아지냐면 한쪽 벽 구석에 앉아 있으라고만 격리를 시켜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손 들고 있으라고도 안 그랬어요. 너 저쪽 구석에 앉아 있어 하고 구석에 앉아 있도록만 시켰어요. 딱 격리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작용 없고 쓸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굳이 이런 기법을 놔두고 뇌를 들고 얼굴 붉히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게 제 질문이죠. 세 번째는 속어입니다. 이런 거죠. 특히 우리가 교실에서 1학년 아이들을 하면 보면 아마 옛날 맹구 보셨을 거예요. 막 저요 하고 막 수업 방해될 정도로 막 난리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너무 떠드는 아이는 선생님이 지적 안 해 하고 하면서 일부러 지적을 안 해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이 없구나. 리액션이 없으니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속어예요. 지적을 안 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해도 충분한데 왜 때리냐 이거예요. 왜 얼굴 붉히고 잔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왜 그 방법을 놔두고,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엉뚱한 방법을 쓰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반응 대가를 물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폭위에서 이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제 전학시키고 말아버리고, 아니면 정학 며칠 주고 말아버리고 격리도 안 시키고, 이렇게 반응 대가를 안 주는 것들이 꽤 문제가 됩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결과에 반응 대가 지불하게 하는 게 꼭 화장실 청소 시키는 거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라고요. 더 많은 게 또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 학교 폭력 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 대가 물릴 건 물려야 되는 거죠. 너 오늘부로 반장 면직, 모범생 추천 대상에서 배제, 우등생 추천해서 삭제, 이런 반응 대가를 물리도록 하는 거죠. 그 다양한 반응 대가의 유형들을 마련해 두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리기 하기 기법이 있는데 가장 항상 나오는 사례는 그겁니다. 퇴하고 침 뱉는 아이, 인사 잘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 아침에 등교 지도할 때 뭐 합니까? 너 인사 안 했어. 저쪽에서 인사 10번 하고 가. 30분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동안 내 인사시켜. 인사를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죠. 떠드는 아이들은 너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 그러면 막 떠들고 있죠. 힘들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용하죠. 이게 바로 물리하기의 학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행동 감소 기법을 써야 될까요? 상벌에서 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점? 반응을 억제하고 강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30분 동안 인사를 열심히 했더니 힘들어. 저 안 할래요. 하고 이제 개기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더 강한 자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한 반응의 원인이 돼요. 부정적 감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들은 운동장에서 10바퀴를 돌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애를 저렇게까지 벌을 줘가면서까지 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체벌이라는 것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으로 하여금 공격성을 학습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다른 애들을 때릴 생각을 왜 할까요? 어릴 때 봤더니 선생님이 애가 한다고 막 싸다기를 딱 때렸어. 그러고 하면 애가 쫄아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걸 봤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쟤한테 때리면 쟤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네? 공격성을 누구한테 배웠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요. 부모가 체벌했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공격성을. 이런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스키너에서 상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상찬으로 없어졌습니다.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놓고 생활지도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심층면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셔야겠죠.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상벌을 할게요 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교사가 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져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 학교에서 경험하셨던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은 상 받고 벌 받는 것만 경험하셨던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프리메이 권리, 토큰 강화, 용암법, 자극촉진 단서 제공, 행동계약, 바로 이 상반행동 강화, 타임아웃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요. 왜? 이런 행동, 이러한 교수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벌을 했다. 이거는 기억에는 남아있지만, 각 학교마다 있는 미친 X, 이렇게 학교마다 한 명씩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히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게가 안 되고 좋은 선생님으로 남으려면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을 적용하시면 충분히 다 컨트롤 가능하죠. 전문가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쓴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 이게 바로 의미하는 바이죠. 자, 이렇게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은 1대1 학생들을 대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상을 준다, 벌을 준다, 문제행동 일으키나에, 바람직한 행동 일으키나에 대해서 1대1로 지도를 할 때, 코칭을 할 때 필요한 기법이었잖아요. 자, 근데 학교 현장에서 가서 보면 선생님이 한 반에 딱 들어가서 가르칠 때 보면 30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 건건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을 통해서 관찰 학습, 대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시범 케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 중에서 가장 심하게 문제행동 일으키는 아이를 일으킨 다음에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보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애가 칭찬받고 애가 혼나는 걸 봤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받고 혼나겠네? 라는 거를 관찰을 함으로써 기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학습이 이루어진다고요. 직접 강화와 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반드라 사회인지 학습은 행동주의 학습을 일대 다의 상황, 수업 상황으로 확장한 개념이에요. 일반화한 개념이라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 학습을 그냥 일대 다의 상황으로 확장한 개념에 불과하다고요. 어떻게? 기대 형성을 통해서,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개념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주의 집중을 시키죠. 자, 다들 보세요. 누구 일어나봐. 너 이렇게 한 거는 잘못한 행동이야. 너 그랬으니 오늘 화장실 청소해 라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지를 하게 되고 재생하게 되고 동기화가 되는 거죠. 떠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찰학습의 과정이죠. 그래서 스키너의 강화와 벌을 쓰겠다, 이건 정말 무식한 수준이죠. 어떻게? 행동증강기법과 문제행동 감소기법을 분명히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적용할 때는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관찰학습과 대리학습을 같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명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을 지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인지 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모델링의 방법에 직접 모방, 상징적 모방, 종합적 모방, 인지적 모방은 오늘 개념이 무슨 개념이지만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은 지금 다 설명이 됐고, 직접 모방은 선생님이 직접 행동을 해주면 학생이 따라하는 거예요. 상징적 모방은
아이들이 아이돌 그 가수 흉내내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징적 모방이에요. 종합적 모방은 부분 뜯어서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나는 방탄 좋아해. 그러면 옷은 방탄처럼 입고, 뭐 나는 여자니까 뭐 저기 여자 가수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화장이랑 머리카락, 머리 모양은 그 여자 가수 따라하고 해서 부분 조합해서 하는 게 바로 종합적 모델링이죠. 뭐 다른 개념,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인지적 모델링은 뭐냐면 선생님이 청소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말로 설명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청소는 빗자루 가지고 먼저 화장실 전체 먼지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걸레 갖다가 닦아 그다음에 비품 정리하고 말로 설명하면 충분히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지적 모델링이에요. 말로 설명한 거.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켜주면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얘기만 오늘 한번 들어보신 걸로 끝입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사회인지학습이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 기대라는 부분 때문에 사회인지가 들어갔어요. 사회는 일대 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가 들어간 거고 사람의 기대를 바꾸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기대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들어가 있지 실상 사회인지 학습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 증강기법, 문제행동 감소기법을 일대 다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이에요. 인지주의 학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지주의 학습은 뭐 하는 거냐? 인간의 뇌가 있는데 뇌에서 정보가 저장이 되어야지만이 학습이 이루어지더라. 인간의 학습은 몸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학습을 하는 거더라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인지주의 학습입니다. 반대로 사회인지 학습은 기대를 통해서 바뀌는 거지 실제 자극이나 이런 내용은 다 행동주의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래 뭘 하든지 간에 자원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 뇌에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라는 형태로 보는 거죠. 주의, 지각 후에 정교와 조직화, 심상과 맥락화라는 부어 전략을 사용하면 인간의 기억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인간의 장기 기억에 기록이 되어야지 학습이 되는 거지 기록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습입니다. 자, 이러한 인지주의 학습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형태주의 심리학이 처음 나오면서 발전을 했어요. 기존에 학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행동주의 학습만을 학습으로 알고 있다가 봤더니 베르트하이머가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삼각형이라고 인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거는 삼각형이 맞는데 엄밀하게는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삼각형이요 라고 애들이 답변을 해요. 왜 그럴까? 삼각형이 아닌데? 해서 봤더니 인간은 각 부분의 상호관계의 맥락 속에서 전체를 본다는 거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모습 하에서의 맥락을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인간의 정보 처리의 근간이다라고 얘기한 게 베르트하이머가 얘기한 형태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봤더니 근접한 거는 하나로 인식하더라는 거죠. 가까운 거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사한 거는 뭉쳐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거와 이거는 세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삼각형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폐쇄한 것,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인간이 건물에 가려고 반절만 보여요. 그러면 인간은 그 반쪽이 건물 뒤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파악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완전한 것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연속의 법칙, 처음과 동일한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게 인간의 뇌의 사고 과정이더라라는 것들을 처음 베르트하이머의 형태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야가 먹이를 먹냐 안 먹냐라는 행동만 봤는데 행동을 보지 않고도 물어보면 이거 삼각형이에요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행동 안 했다고요.
말만 했다고요. 그래서 행동이 아닌 생각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구나라고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파악을 했는데 물어보고 답변하는 걸 놓고 파악할 수 있어서 인지만 보면 되는구나. 결국 학습은 인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쾰러의 통찰설은 이런 겁니다. 원숭이를 장에다 가두고 막대기 저 위에다가 바나나를 매달아 놨어요. 막대기를 들어갖고 막 흔들어 보면 안 닿아요. 근데 그 옆에 책상이 있어. 책상 올라가서 막 해보면 안 돼요. 나중에 원숭이가 잘 생각하다가 책상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흔들어가지고 바나나를 땁니다. 얘가 처음엔 몰랐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전체 문제를 해결을 하는구나. 그러면 학습이 이루어졌네? 라는 게 쾰러의 통찰설이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상황 부여만 했어. 그런데 알게 된 거죠, 원숭이도. 이게 바로 통찰입니다. 인사이트라는 통찰을 통해서 파악하게 된 거라는 거고, 레빈의 장이론이라는 거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잖아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배우더라. 결국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런 상황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레빈이 이 장은 영어로 필드입니다. 필드 theory. 그래서 그런 주어진 상황 하에서 학습한다는 얘기를 처음 한 거죠.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즉 이 기호는 화장실을 나타내는 기호야 라고 학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화장실을 의미해 하고 기호와 의미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인간은 하더라는 거죠. 동물은 이걸 못해요.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호 형태설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연결을 지어놓은 거죠. 학교에서 떠들지 않기, 공부 열심히 하기, 수업시간 열심히 듣기, 선생님 말씀에 답 바로바로 얘기하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동하고 연결을 지어놨더라라는 게 톨만의 기호 형태설이 의미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간에서 결국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다 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간에서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왔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기만 해요. 자,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따라가냐면 이런 거죠. 인간이 사진을 하나를 딱 봐요. 사진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뇌로 들어가기 전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쫙 해서 잠시 기억하는 장치가 뇌가 있어요. 그거를 감각기억이라고 합니다. 뇌가 이걸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눈 뜨고 있다가 눈 잠시 감으면 이 봤던 장면이 잠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를 감각기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더니 바로 뇌 속으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뇌에다 잠시 기억하는 거는 기껏 해봐야 1초에서 4초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뇌의 사진에 해당되는 그림 정보가 매 순간 다 들어와서 다 저장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 안 돼서 뇌가 터질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거를 순간순간 받아들였다가 거기서 불필요한 건 바로바로 지우는 거죠. 날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감각기억이에요. 뇌 안에 눈과 연결되어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일시 기억하는 장소가 있고 그걸 바로 감각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각기억이 있으면 이 감각기억 안에서 바로 사진을 봤어요. 사진 전체를 이 슬라이드를 놓고 이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모든 정보를 기억할 게 아니라서 앞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골라놔야 돼요. 그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주의입니다. 사진을 봤더니 사진 전체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있네? 테이블이 있다는 걸 골라놔야 돼요. 그게 주의예요. 저 테이블이야. 자, 근데 이게 테이블인 거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이전 기억에서 찾아야죠. 맞아, 저런 형태로 생긴 거는 테이블이었어. 맞아, 저런 형태로 생긴 거는 의자였어. 라고 인출을 해서 내 장기 기억 속에 있었던 기억 안에서 꺼내서 저건 테이블이야. 테이블 위에 보니까 메모지가 있네. 메모지 안에 글래우 있는데 글래우 보니까 숫자네? 숫자가 7자리인 걸 보니까 저건 전화번호네? 와 같은 형태로 사람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유심히 이전 기억과 비교해서 보는 과정이 바로 주의고, 주의를 통해서 저거는 테이블이네? 하고 테이블이라고 지칭을 했으면 그건 안 거죠.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테이블 본 사진을 보고, 자, 뒤로 돌아와주세요. 기억한 거 한번 불러보세요. 테이블, 메모지, 숫자, 꽃병 하면서 막 불러요. 근데 그 부르는 거의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봤더니 인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개수만을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테이블에 뭐 있었는지 불러보세요. 연필 있었고요, 꽃병 있었고요 하면서 하는 기억이 작은 사람은 5개, 많은 사람은 9개까지 기억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이 작업 기억을 두는 이유는, 작업 기억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각된 거를 추려놔야지 되는데 빨리빨리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 거에서 빨리 7개를 추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뇌가 있어요. 빨리 순간적으로 학습을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뇌가 있는데 그건 해마예요. 해마가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 작업 기억입니다. 그래서 7개에서 2개를 추려요. 근데 그 중에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있고 의미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테이블을 외워서 뭐 할 거예요? 메모지를 외워서 뭐 할 거예요? 필요한 건 내가 전화번호만 외우면 되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장기로 집어넣어야 될 거는 이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전화번호를 몇 국에 몇 번, 몇 국에 몇 번, 몇 국 반복해서 되뇌이죠.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어? 라고 물어서 봤을 때 몇 번이요? 하고 장기기억에 넣어놨던 거에서 꺼내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기기억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서 작업기억이라고 얘기해요. 단기기억이라고, 그래서 단기간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단기기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장기기억에 집어넣기 위한 작업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작업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대신 작업기억은 하루 자고 일어나거나 그러면 없어져요.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이걸 이전 거에 지워버려요. 내가 물건을 7개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요. 추가로 내가 7개를 또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걸 다 잊어먹어요. 작업기억은 그런 역할을 해요. 대신 뒤에 부른 7개를 기억을 해요. 이해되셨죠? 장기기억은 이거를 장기기억에서 암송을 해갖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항구적으로 기억이 돼요. 이 작업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씩 반복 복습을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반복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장기기억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작업기억에 있는 거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장기기억에 넣기 위해서 반복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장기기억에 넣는 거는 인간의 뇌에 넣는 거라서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계를 세워서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으로 내려가면서 넣었을 때가 가장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해서 위계를 세워서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거고, 위계를 세워서 반복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장기기억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내용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장기교육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은 뭐냐면 부호화가 돼서 학습이 잘 돼야 돼요. 부호화가 되려면 작업기억으로 일단 추려져야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작업기억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기억으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각을 잘 하지 못하면 작업기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교사 입장에서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잘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이용해서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바로 메타주의, 메타지각, 메타기억을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감각기억에서는 주의와 지각을 통해서 작업기억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감각기억에서는 기껏 해봐야 1초에서 4초 정도의 짧은 기간만을 수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거기서 작업기억으로 집어넣을 때는 한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까지는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게 잠시 생각을 놔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억인 왜 넣어야 되는데 장기기억은 거의 무한대 가깝고 대신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장기기억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 부호화 과정 안에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망각을 하게 되니까 망각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복습을 해서 장기기억으로 항구기억을 시켜야 되고 이게 바로 이 인지주의 학습이 의미하는 바이고 이 표를 제가 지금 방금 말로 읽은 거라고요. 거기서 이제 안 읽은 것만 얘기를 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한계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개수예요. 근데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논리적인 단위로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3, 3, 4에 1, 2, 3, 4 하면 이거를 3, 3, 4 따로 외고 1, 2, 3, 4 따로 외면 이게 그 번호 하나밖에 못 외워요. 근데 3, 3, 3에 1, 2, 3, 4는 그건 3세개의 1, 2, 3, 4 순서대로지 그럼 한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번호를 7개를 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숫자가 아니라 한 단위로, 한 논리적인 단위로의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작업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렇게 논리적 단위를 묶는 거죠. 3, 3, 4에 1, 2, 3, 4를 개별 번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3세개국의 순서대로라고 한 단위로 묶어버리면 그게 한 단위로밖에 차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바로 청킹입니다. 자동화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종소리를 들으면 학교 가야지 라고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소리 학교 간다라고 2개로 외울 게 아니라 종소리만 외우면 자동적으로 학교 가는 거니까 그럼 한 단위가 되잖아요. 이게 자동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비어의 이중 부호화 이론은 인간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 그러면 어흥 소리와 함께 호랑이 이미지를 연상을 하면서 말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중부호화를 하는 것이 이 작업기억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장기기억은 용량이 무제한인데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이게 부호화 전략입니다. 결국 교사 입장에서 뭘 어찌 해줘야 되냐라고 보면 주의 집중하게 하고 잘 살펴보아서 구분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결국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것들은 부호화 전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 교사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쓸 건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